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993페이지 제3관 손해배상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의 서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은 그 범위 및 방법, 배상액의 예정, 과실상계, 배상자의 대유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인정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 그 결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불법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로마자 2번의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의 의의를 손해와 배상으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1번의 손해, 양가 1번의 손해의 의의, 반가 1번의 손해의 개념. 손해의 의의에 관하여 학설은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의 두 가지로 견해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차액설은 법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 뒤에 그것이 가해 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어야 할 이익 상태와 가해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반가 로마자 2번의 구체적 손해설은 법익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다. 이 설은 일설이 비재산적 손해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둔다. 그리고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차액설을 취하고 있다. (994페이지) 양가로 기억.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 양가론은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가 선박에서 발생한 총기 고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양망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위 총기 고발 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인 업무상재에 해당하여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보험사고 경위의 허위신고가 그 자체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견으로 저자는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을 손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불이익에는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재산적인 것도 있고 비재산적인 것도 있다. 그 가운데 재산적인 것은 위에 차액설에 의하여 설명되고 계산될 수 있으나 잠시만요.
비재산적인 것은 그럴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손해 전제를 차액설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재산적인 손해는 차액설에 의하여 계산하여도 무방하다. 방가로 이번에 규범적 손해. 어떤 가해 원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생겼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의 재산 상태가 가해의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손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규범적 손해라고 하는 견해가 주장된다. 이는 본래 손익상계의 문제인데 그 이전에 손해의 성립에서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 그리하여 가령 어떤 자가 신체 침해를 당했지만 치료비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지급받고 그의 노무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을지라도 그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규범적 손해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로 피해가 가해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그러한 정보에 의하여 가해자가 면책되지 않아야 하는 법적 평가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판례도 규범적 손해의 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995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손해의 종류. 손해는 여러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다. 방가로 이번에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어떠한 표준에 의하여 구별할 것인가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방가로마자 1번에 침해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비재산적 손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전자를 재산적 손해, 후자를 비재산적 손해라고 한다. 판례는 이설과 같다. 사견으로 일설처럼 이해하게 되면 생명, 신체 등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의해 생기는 치료비, 일시이익 등 비재산적 손해라고 하게 되어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이설 및 판례처럼 손해, 즉 불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운데 재산적인 것을 재산적 손해라고 하고 비재산적인 것을 비재산적 손해라고 하여야 한다. 비재산적 손해는 흔히 정신적 손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비재산적인 손해는 순수한 재산적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느끼는 신체적 고통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비재산적인 손해가 더 적당하다. 한편 이와 같은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방가로 이번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손해 가운데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을 적극적 손해라고 하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일시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소극적 손해이다. 이와 같은 두 손해의 구별은 학설, 판례 모두가 인정한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의 구별시력은 무엇보다도 적극적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소극적 손해는 특별 손해로 되는 수가 많다는 데 있다. 방금 3번의 실내 이행이익과 실내이익.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법률이 이행이익의 배상과 실내이익의 배상을 구별한다. 이 경우 이행이익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이고, 실내이익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생긴 손해이다. 따라서 이행이익은 법률행위가 유효한데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되고, 실내이익은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 규정이나 법률에 의하여 실내이익의 배상이 인정된다. 996페이지. 이행이익, 실내이익의 구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익에 대한 구별이지 손해의 구별은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생각건대 이 둘은 동일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가 구분된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확정된 별개의 손해들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위의 견해가 타당하다. 그러나 법률이 이 구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구별이다. 판례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경우에 관하여도 실외이익의 개념을 인정, 사용하고 있다. 이 두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본다. 이행이익은 법률의 행위가 이행되었으면 있었을 재산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재의 재산 상태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실외이익은 피해자가 문제되는 법률의 행위에 관하여 아무것도 듣지 않았으면 있었을 재산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대부분의 경우 실외이익은 이행이익보다 적다. 그러나 실외이익이 이행이익보다 더 커지는 때도 있다. 어떠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더 유리한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실외이익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한 자가 그가 이행한 경우보다 더 손실을 입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있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후 실외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 규정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와 같은 취지이다.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배당 문제.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당 청구를 인정한다. 그와 같은 대법원 판결 가운데 그러한 비용이 실외이익이라고 명시한 것도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출 비용의 배당 요건과 관련하여 초기 판결에서는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 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 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비용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지출비용의 배상 범위에 제393조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실외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 원칙에 비추어 그 실외이익의 배상은 997페이지 이행이익에 가름하여야 하면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범위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에 대한 검토 의견을 참고할 것. 방어로 4번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손해는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그러할 경우 직접적 손해는 침해된 법익 자체에 대한 손해이고 간접적 손해는 법익 침해의 결과로 생긴 손해이다. 예컨대 신체 침해의 경우 신체 침해 그 자체는 전자에 해당하고 신체 침해로 인한 노동 수익의 교수는 후자의 예이다. 주의할 것은 직접적 손해, 간접적 손해의 개념은 직접적 피해자, 간접적 피해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간접적 손해를 후속손해라고 하는 것이 좋다. 2번 손해배상.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예외자가 전부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 민법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전부하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한다. 예, 지금 본 것이 손해배상 앞부분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